소련 비밀 경찰에 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연도인데. 바로 스탈린이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탈린의 뒤를 이어서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소련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정부 요직에서 일하는 동안 스탈린의 신임을 얻었죠. 이런 후르시초프가 권력을 장악한 뒤에 가장 우선순위에 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비밀 경찰 조직을 개편하나요? 맞습니다. 바로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사냥개 역할을 했던 엔카베드를 해체해버립니다. 와. 아예 해체했구나. 그리고 1954년에 자기에게 충성할 비밀 경찰 조직을 또 새롭게 개편하죠. 새로운 사냥개들을 키우는 거죠. 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일 텐데 무엇이었을까요? 맥주? 이제 나오는구나. 예, 맞습니다. 바로 KGB입니다. 크레물린의 검은 손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죠. 드디어 나오네요, KGB. 프루시초프가 새로 만든 이 KGB는 소련의 주요 보안 기관으로서 국내외 정보 수집, 반체제 인사 단속, 그리고 해외 첩보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이야. 이나 씨, 소련 사람들한테는 이 KGB는 어떤 이미지예요? 엔카베드를 비교하자면 엔카베드는 약간 좀 유니폼 같은 거 입고 무서운 이미지 보이지만 KGB 경우에는 투명 인간이에요. 일반인처럼 입고 행동도 똑같이 하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복 같은 게 아예 없어요? 그렇죠. 아예? 사복 경찰이네요. 없어요. 네, 유니폼 같은 것도 없고. 그게 진짜 무섭다. 사람들끼리 서로 못 믿겠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KGB끼리는 알아요? KGB라는 사인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았을까? 야,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마. 나 KGB야.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은 밀고 하지 마. 이런. KGB는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어떻게 새 나갈지 모르니까. KGB가 창설된 직후에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대립은 더더욱 첨예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미국과 소련의 갈등으로 전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KGB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감시. 첩보. 예, 첩보. 어느 나라를 미국. 예, 맞습니다. 미국을 바로 견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도 역시 소련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최고의 첩보 조직을 내세우는데 바로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입니다. 그렇다면 냉전 시기에 KGB와 CIA의 치열한 첩보전에서 누가 먼저 우위를 점령하게 될까요? 진짜 세기의 대결이다. 예, 냉전 시기에 KGB와 CIA는 서로의 국방력을 탐색하기 위한 공작에 가장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냉전의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시작에는 올리에크 펜콥스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련의 고위 군사 간부였죠. 그런데 KGB가 펜콥스키의 아버지가 러시아 내전 때 반혁명 세력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펜콥스키는 KGB 때문에 승진에 실패하고 소련에 대한 충성심까지 의심받게 되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앙심을 품은 펜콥스키는 소련의 환멸을 느꼈고요. CIA에 소련의 기밀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예, 펜콥스키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KGB 요원들의 신원부터 탄도미사일 설계도, 미사일 배치, 현황, 핵연료 보관소 등 소련의 1급 군사 기밀들을 모조리 CIA에 제공했어요. 그리고 CIA가 군사 기밀을 빼돌리던 1962년에 CIA에서 접수한 정보가 세계사를 크게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련의 KGB와 미국의 CIA 사이에서 자존심을 걸고 첫 번째 대결을 펼친 이 사건은 바로 쿠바 미사일 사태였습니다.
자, 이건 소련이 비밀리에 쿠바에 건설하고 있던 그 미사일 기지의 모습인데요. 아, 이 미사일 기지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의 발사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미국의 정찰기가 포착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완전 경악하죠. 이거 바로 미국 바로 밑에다가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시 미국이 느꼈을 위협은 지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쿠바에 있는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미국 영토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와. 느껴지죠. 플로리다 진짜 아까워. 예, 쿠바와 미국과의 거리가 약 150km였기 때문에 와. 핵탄두를 발사하면 단 8분 만에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딱 붙어 있는 것이죠. 8분 만에. 의도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쿠바에다 미사일 기지를 왜 줘? 미국을 견제하는. 그러니까요. 너무 보이잖아요. 예. 저기서 미사일 쏘면 끝이죠, 정말. 그냥 그렇죠. 저거는 그냥 미국을 위한 기지잖아요. 그치, 미국을 겨냥한 거죠, 완전. 도발 아닌가 그냥? 도발이죠. 그래서 미국은 소련이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을 강행한다면 아예 쿠바를 침공할 각오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야. 그래야지 뭐 어떻게 저거? 예, 그래서 미국 정부는 쿠바를 봉쇄하고 대규모의 군 병력을 소집하기까지 합니다. 예, 심지어는 핵탄두 미사일 탑재를 해놓고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진짜 핵전쟁 일보 직전이야. 당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상황으로 보이나요? 아니 배하고 같이 나란히 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저 비행기를 실은 배는 비행기가 아닌 배에 것 같아요. 꽂혀 있는 거예요, 뭐. 저 배가 폭격기가 가득 담긴 상자를 싣고 쿠바 해상을 지나가는 소련 화물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짝 붙어서 정찰 비행을 하는 것은 바로 미국 공군의 전투기인데요. 아 서로 다른 아 야, 그냥 바로 저게 공격할 수 정찰이에요? 있네. 저게 정찰이에요? 대놓고 저렇게 하는 게 정찰이라고? 아, 해봐 이건데? 뭐해? 맞아. 이거잖아. 니네 뭐해? 이건데? 예, 소련의 공격 무기가 쿠바에 전달되지 않도록 미국 공군이 견제하는 상황이었죠. 와.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당장 전쟁을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스파이였던 펜콥스키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뭐죠? 바로 쿠바 미사일 기지의 실상이었습니다. 아. CIA가 이전까지 소련에서 개발한 미사일들이 설계한 만큼의 사정거리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 그리고 쿠바 미사일 기지에서 그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도 얻어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네요? 실제로는 기술력이 많이 딸렸다. 예, 예. 음. 펜콥스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케네디는 소련과 협상을 택합니다. 아. 소련의 후르쇼프가 미국이 그 튀르키예에 배치해둔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하면 소련도 쿠바에서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받아들인 것이죠. 와. 이때 CIA가 소련의 그 미사일 전력 실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해서 치명적인 핵전쟁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저런 펜콥스키 같은 스파이가 아니었으면 진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다행히 핵전쟁의 위기는 피했지만 이 쿠바 미사일 위기로 소련과 미국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더 첨예하게 팽팽해집니다. 그러던 중 CIA에게 굴욕을 당했던 이 KGB한테 희망을 주는 스파이가 등장을 했어요. 뭐지? 바로 미국의 올드리치 에임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 또 미국인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 사람은 또 이제 소련 편이라는 거야? 네. 그렇지 되는 것 않았을까요? 같은데요? 흐름상으로. CIA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성실함을 인정받았던 올드리치 에임스는 이 기밀 문서를 다루는 엄중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관련된 공작에 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올드리치 에임스는 갑자기 CIA의
기밀 문서들을 KGB에게 파는 스파이가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0년 동안 CIA에 있었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아, 정답. 규현 씨,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리치, 올드리치. 올드리치. 뉴리치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련 KGB에 예, 돈을 많이 받고 팝니다. 플렉스를 위해서 예. 오답입니다, 규현 씨. 정답. 혜성 씨, 어느 날 KGB 요원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할머니 연인을 스파이랑 위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정말 너무 많이 갑자기 조직을 바꿔버렸어요. 예, 혜성 씨 일단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오답입니다. 일단 오답? 예, 이 비슷해요? 힌트가 있는데요. 혜성 씨가 방향은 잘못 잡았지만 이 개인사였습니다. 개인사? 개인사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개인사. 개인사 드라마 막장 드라마. 정답. 혜성 씨, 정답. 불륜을 하게 돼서 예, 돈이 이혼 위자료가 필요했어요. 이혼 위자료. 정답입니다. 아, 이게 맞아요? 이혼 위자료예요? 예. 에임스는 불륜을 저지른 다음에 새 연인과 결혼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려면 그전 부인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우리나라 돈 3,500만 원이 없어서 나라를 팔았다고요? 이게 진짜 맞아? 말도 안 돼. 그래서 돈을 받고 KGB에게 그 기밀 문서를 팔아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임스는 이 기밀 문서들을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사탕이에요. 아하, 땡입니다. 사진을 볼까요? 우체통을 보면 에임스가 KGB 요원을 만날 때 남긴 어떤 비밀 암호가 있는데요. 우체통을 보면 있다고요? 예, 우체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뭐 부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요? 예. 저 우체통 위치 너무 생뚱맞아요. 나 뒤에 나무가 막 잘려 있는데? 그거는 그게 그냥 아닌 것 가지치기 같아요. 한 거예요. 뭔데요? 저 하얀색 무슨 이렇게 분칠 같은 거요? 위에? 어디 스크래치가 있죠? 저 독수리 위에. 저거는 에이, 저 정도는 뭐. 저걸로? 지원 씨, 정답입니다. 저거예요, 진짜? 예. 설마 그 했는데. 에임스는 KGB 요원과 이 만남이 필요할 때마다 사진처럼 우체통에 하얀 분필로 표시를 남겨놓은 거예요. 와, 지원 씨 진짜 똑똑하네요. 예. 아, 정말 스파이의 자질이 아주 다분하네요. 교수님, 그러면 이 에임스는 KGB에 어떤 정보를 주로 넘겼어요? 예, 에임스는 주로 소련 내부에 있는 이중 스파이 명단을 이렇게 KGB에게 넘겼죠. 에임스가 넘긴 인물들 가운데는 엄청난 거물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 드미트리 폴리아코프라고 하는 인물인데 군 정보 총국 간부여서 소련의 고급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폴리아코프는 소련의 군사 기밀을 여러 가지로 빼돌렸는데 특히 CIA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죠. 에임스가 고급 주택이랑 고급 차를 사는 걸 보고 CIA에서도 의심스럽다 이랬거든요. 아,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 갑자기 고급스러워. 우리가 주는 월급이 딱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CIA는 에임스를 감시한 그새 KGB 요원이랑 만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에임스는 정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유, 결국 불륜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다가 잡혔네요. 이렇게 KGB와 CIA의 스파이들은 서로 쫓고 쫓기면서 서로 정보를 캐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KGB와 CIA는 뛰어난 스파이를 육성하고 상대 진영에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스파이를 심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KGB는 전 세계 곳곳에 거미줄처럼 뻗쳐 있어서 한창 전성기였던 1980년대에는 스파이를 포함한 KGB 소속 인원이 무려 48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그럼 교수님 그 KGB가 막 영화에서는 막 희귀한 막 무기들도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그 스파이들이 그런 무기들을 쓰나요? 예, KGB 스파이들이 CIA 스파이들보다
더 뛰어났던 분야가 바로 독특한 무기를 사용해서 은밀히 암살 작전을 펼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세신이네. 예, KGB 스파이들이 사용했던 암살 기구들은 몇 가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무시무시하겠는데. 특이하잖아. 자, 장갑에 그 총이 부착되어 있는 것인데요. 와.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아주 작은 총알을 발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손에서 총이 나가는구나. 야, 자, 이건 펜처럼 생긴 총인데 펜쪽 대신에 총알이 발사되는 것이었어요. 와. 예,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뭐야? 립스틱 아니에요? 립스틱 안에 총을 넣었어? 예, 이것은 4.5mm 립스틱 케이스 안에 실탄이 딱 한 발 장전되는 와. 총이었어요. 예, 주로 KGB의 여성 스파이들이 적을 유혹한 뒤에 제거하는 데 사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립밤 발라준 척하면서 하나 보다. 앞으로 립밤 꺼내는 사람들 조심해야겠네. 근데 실수로 자기가 바르다가 가버리면 어떡하냐. 와. 이렇게 유장한 총들은 예,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몰래 숨기는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었죠. 기발하다. 박상무 기자님, 또 KGB가 사용했던 무기들 중에 독특했던 총이 좀 있나요? 네, 그 사망자의 사인을 밝히기 어려웠던 총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먼저 보시죠. 뭐야? 네, 사진을 보면은 총구 앞에 작은 원통이 달린 가스총이거든요. 총산가스? 방아쇠를 당기면 그 앞에 있는 작은 유리관이 깨져서 청산가리 가스가 퍼지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청산가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가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검할 때쯤 되면은 그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KGB 스파이들이 쓰던 기발한 아이템들 중에 또 뭐가 있어요? 한 경매장에서는 KGB 요원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지하라고 서기된 그 물품이 있어요. 경매장이요? 네, 깨물면 독이 이렇게 펼쳐가지고 아. 몸에 자살 장치라고 이렇게 소개를 되어 있었어요. 적한테 붙잡혔는데 너무 힘들거나 네.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저거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나도. 예. 고문당하다가 이렇게 막 딱 깨물고 뭐 죽잖아. 그런데 KGB가 CIA와 치열한 대결을 펼치던 냉전이 끝나갈 무렵에 KGB의 치명적 위기는 정작 CIA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KGB의 위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KGB의 수장이었던 블라디미르 크루치코프를 필두로 한 다수의 KGB 요원들이 있었는데요. KGB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게 고르바초프를 크림반도에 있던 별장에 감금하고 모스크바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 명이서. 어. 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이 쿠데타를 정당화하려고 했죠. 하지만 KGB의 쿠데타는 실패하고요. KGB 주요 인사들은 반역 세력으로 몰려서 오히려 체포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KGB가 일으킨 섣부른 쿠데타는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요. 쿠데타가 실패한 뒤에 소련 체제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결국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이후에 소련이 무너진 여파는 고스란히 KGB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KGB 어떻게 되나요? 낙동강 우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예. 결국 해체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의 역사와 발자취를 함께하면서 세계사를 뒤흔들었던 소련의 비밀 경찰이 결국 소련의 몰락 과정과 함께 무너지게 된 셈입니다. 좀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예. 그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 KGB는 FSB라고 하는 러시아 연방 보안국으로 개편이 되었는데요. 이 FSB는 구성이 약 35만 명으로 알려진 대규모 조직이었고요. 크다. 오늘날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의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밀 공작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위협한다는 혐의로 FSB와 연루된 러시아 셰프가 체포됐습니다. 와. 대박이다.